2021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모임이나 회식 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연말인데요. 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연말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연례 행사처럼 여기거나 혹시라도 큰 병이 발견될까 봐 그 두려운 마음에 계속 미루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소 잃고 매한강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으니까요. 자, TV 메디컬 약속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암 특집 시리즈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대표적인 남녀 암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전립선 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 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님, 산부인과 신소진 교수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경이롭고 신비한 남녀의 생식기.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고 숨겨야만 할 것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에 생식기의 이상 역시도 꽁꽁 감추는 것이 문제. 괜찮겠지라는 맹점 속에서 암은 자라난다. 현재까지는 자궁경부암이 그래도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궁경부암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되게 간단한 검사로 징후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전립선암은 전혀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PSA 수치가 높아가지고 의심이 되어서 조직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오시는 거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결정하는 자궁경부암과 전립선암의 미래. 어떻게 찾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 산부인과 신소진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네, 과거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뇨의학과 이렇게 찾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김병훈 교수님, 요즘은 비뇨의학과를 찾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간혹 저희 비뇨의학과를 이렇게 성병이나 아니면 성기능 장애로만 방문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저희 비뇨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 요관, 방광 이런 비뇨장기, 그다음 전립선, 음경, 음낭 등의 이런 남성 생식기 모두를 두루두루 이런 내과적 질환 그리고 외과적인 질환을 모두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에서도 이렇게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비뇨의학과적 질환이 이렇게 나의 삶의 퀄리티를 많이 좌우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는 나이와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임기부터 폐경기에 거치기까지 신체적, 심리적 변화까지 많이 겪게 되는데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아주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중요성 한 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산부인과라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아기를 받는 곳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과적 문제와 함께 부인과적 문제, 그러니까 그 자궁이나 난소 같은 기관들의 다양한 종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호르몬 변화에 의한 그런 기관들의 변화들이 꼭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검진을 잘 하지 않으셔서 일을 많이 키우셔서 오셔서 내가 그때쯤 왔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뵐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기가 지나면 이런 생식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념에 의해서 조금 어린아이들이 산부인과를 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생리가 시작되는 그 사춘기부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이 커져야지 복강 내에서 느낌이 오고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검진을 하면서 조기 검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먼저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전립선 질환 그러면 남성들의 그 말못할 질환 고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본격적으로 전립선 암을 알아보기 전에 이 전립선의 역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대부분 전립선이라고 말하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것은 남성에만 있는 장기로서 방광과 음경 사이에 그 밤톨만한 한 20g 정도 크기의 장기가 있는데
전립선 안으로는 요도가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 우리가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전립선에서 교차로에서 만나가지고 요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교차로의 역할도 하는 장기입니다. 이런 전립선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대, 40대 젊을 때에는 전립선염이 많이 발생하고 50대 이후 나이가 들어서는 전립선 비대증과 그다음 오늘의 주제인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전립선암과 많이 혼동하시는 게 전립선 비대증인데 먼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건데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전립선 안을 지나가는 요도가 전립선에 눌려서 좁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줌이 보기 불편해지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이렇게 오줌이 잘 안 나오는 배뇨곤란, 그다음 오줌이 가늘게 나오는 세뇨, 또 오줌을 봤는데도 많이 남은 것 같다는 잔뇨감, 또 소변이 계속 끊어지는 간혈뇨 이런 그 다양한 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한 개는 그 소변이 너무 급하다 하는 빈뇨, 또 너무 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급박뇨, 요실금, 또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는 야간뇨 이렇게 다양한 자극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 설명 주셨는데 네. 이 설명 주신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전립선암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 두 가지 질환은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립선암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질환이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고령에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발견이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질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전립선염 그리고 말씀하신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립선염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폐렴과 같이 이거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은 과거에는 참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잘 안 됐지만 최근에는 약물이 잘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하게 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하지만 한 전체 환자에서 20에서 30%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립선암은요, 예후가 좋고 또 생존율도 높아서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단은 전립선암은 아주 그 진행이 느린 암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뭐 완치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 역시 뭐 다른 암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진행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암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에 따라서 그래서 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실까요? 일단 전립선암이란 일단은 그 전립선 안에 있는 비정상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전립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로 그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표인데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8년도 자료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위, 폐, 대장에 이어서 현재 4번째로 많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에서 보시게 되면 전립선암은 폐암에 이어서 2위로 가장 남성암에서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암의 발생이 어떻게 최근에 변화되어 왔냐 하는 표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그 남성암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위나 폐암, 대장, 간암 모두가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립선암은 현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국제 비교표인데 원래 미국이나 영국 등 이런 서구에서는 전립선암은 뭐 다른 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위의 남성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 이런 아시아권 지방에서는 뭐 일본 4위, 한국 몇 년 전에 5위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부터 남성암 4위로
한 등급이 올라갔고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전립선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점차 증가할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그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또 지방도 많이 섭취하는 게 한 원인이고, 네. 그다음 또 한 개가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이 찾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한 개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활발히 시행함으로써 과거에는 전혀 못 찾았던 이런 전립선암을 많이 네. 찾아내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노화 내지는 또 적극적인 어떤 건강 검진 외에도 전립선 암의 또 원인들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가장 큰 왜 생기느냐 하는 거는 뭐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전립선암의 한 9% 정도는 이런 가족력, 뭐 나의 아버지나 나의 형제 이런 가족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 역시 이렇게 뭐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암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 음주를 한다, 또 이렇게 비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암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렇다가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오줌이 잘 안 나온다, 소변에 피가 나온다, 또 오줌이 샌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조금 진행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이게 암이 더 진행되어서 전이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특히 뼈로 잘 가는데, 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주로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이된 부분이 척추신경을 눌리게 되면 신경마비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증상 없이도 진짜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간혹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이가 가도 뼈가 무조건 다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르신은 전혀 문제 없이 왔는데도 상당히 진행된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특히 오랫동안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뭐 네. 승마 선수, 사이클 선수분들이 이 전립선 질환에 좀 취약하다는 말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직업군에 따라서 그런 요인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예전부터 이런 뭐 오래 운전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찾게 되고, 또 그런 직업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그런 분들에게서 이런 배뇨 증상, 방금 말했듯이 뭐 폐색 증상이나 자극 증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앉아 있는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70%에서 배뇨 장애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배뇨 증상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분들에게서 무슨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전립선 암을 나타내는 PSA 같은 전립선 표지제가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그 객관적인 지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현재 그 배뇨 증상은 나타나지만 암과는 특별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직업군 같습니다. 네. 전립선 암이 의심이 돼서 비뇨의학과 찾으면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립선암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전립선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 선별검사. 두 번째는 전립선암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확진검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선별검사는 직장 수지검사,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거나 아니면 주로 대부분은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PSA, 건강검진을 통한 PSA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방금 말씀드린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보시면 이것은 전립선 암에서만 증가하는 피수치는 아닙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 있거나 또 전립선에 자극을 줬거나 모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정상치는 남성들에게서 3나노그램/ml 미만인데 이것이 4에서 10으로 올라갈 경우는 암일 확률이 20에서 30%라고 하고, 또 이게 10보다 올라갈 경우는 거의 반수 이상에서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으로 반드시 이 PSA를 측정해 보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립선 건강지수 파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PSA가 암을 100%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율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검사인데 PSA보다는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 가지고 암을 100%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직까지 단점이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지금 막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PSA나 파이를 해보고 내가 전립선 암이 조금 걱정이 된다 했을 때 암을 확진하게 되는 것은 전립선 조직 생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서 거기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전립선 조직을 취해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시행하던 초음파나 CT에 있어서는 이게 암이 있다 없다 여부를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립선을 저렇게 바늘로 무작위로 12군데를 찔러가지고 그 부분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MR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MRI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나쁜 전립선 암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MRI를 시행하고 나서 MRI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을 초음파와 퓨전을 해가지고 초음파와 MRI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부분에 정확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립선 암을 조금 더 많이 진단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립선 암을 진단하게 된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요 검사까지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은 전립선 암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냐, 요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그 CT나 MRI 또 뼈주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암이 전립선 밖으로 벗어났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 다양할 거고요. 예. 그 다음은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립선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된 경우, 그 다음 전립선암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진행된 경우 이렇게 되면 치료도 다르고 환자의 예후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전립선에 국한된 초기의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 관찰요법, 방사선요법, 수술 이런 다양한 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5년 생존율은 99%로 거의 이 질환으로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암이 생겨난 경우에는 호르몬이나 방사선 혹은 항암 화학요법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5년 생존율이 32%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치료하느냐에서 먼저 전립선 안에 암이 국한된 경우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적극적 관찰요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령의 환자에서 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 이것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그 MRI나 초음파, PSA 등으로 추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어서 치료를 해도 암의 치료가 크게 늦지 않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치료인데 즉각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너무 빨리 치료해버리면 환자의 삶의 질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대략 10년 동안 봤을 때 50%의 환자는 괜찮았지만 50%의 환자는 결국 진행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소 치료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안에 다 암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이 있는 부위만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찝어가지고 초음파로 하든 냉동요법으로 하든 전기로 찢이든 여러 방법을 해가지고 암만 파괴하자 하는 이런 요법으로서 가장 큰 단점은 지금 현재 우리 영상의학적 기술로는 전립선 안에 모든 암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실험적인 방법으로만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게 널리 활발하게 적극적으로까지는 아직 약간 부담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적인 치료는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는 전립선을 떼내고 그리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이어주는 수술인데 수술 방법 자체는 개복으로도 복강경으로도 로봇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전립선이 사라짐으로써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 전립선 주위로 우리 발기와 관련되는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 발기부전으로 나타나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로봇 수술인데 로봇 수술은 이렇게 확대된 시야에서 꼼꼼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실금과 발기부전의 빈도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그다음 수술 시간도 짧고 그다음 상처가 적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도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으로 최근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환자 95% 이상의 환자들이 로봇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 적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고령 또는 동반된 합병증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근치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건 한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잔존암 조직에 대한 치료로도 시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암의 용적을 줄이고 암에 의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은 이렇게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증식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여서 호르몬을 끊어주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암이 국소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또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시행하게 되는데 80~90%의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전립선암이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진행이 빠른 암인 경우에는 한 6개월만 사용해도 효과가 없어져 가지고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이런 전립선암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로 2차 호르몬 치료 혹은 기존의 항암 치료 이외에도 2차 항암 치료로 카바지탁셀 이런 다양한 치료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실정에서는 이 모든 치료들이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수술. 오늘 환자는 건강검진 중 우연히 전립선암이 발견됐다. 70대 중반 환자로서 전립선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전립선암으로서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몸 밖에 다른데 퍼진 이런 건 없어가지고 오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로 전립선을 다 덜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전립선을 절제해내는 것이 최선. 이를 위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여러 수술법이 고안되었다. 그중 의료용 로봇을 이용한 로봇 수술에 상용화는 정밀한 최소 침습 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로봇이 개발되고 나서 이게 시야가 좋아지고 그다음 정밀한 시술이 가능해가지고 출혈도 없고 그다음 꼼꼼한 수술이 가능해가지고 수술 뒤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도 훨씬 줄어들고 그다음 무엇보다 절개창이 구멍만 뚫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회복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췌장염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하던 중 생각도 못했던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는 동우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 췌장이 안 좋아서 췌장 치료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1년 만에 가니까 전립선이 안 좋았다 그래요. 나이가 있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 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니까 1년 있다 오니까 비뇨기과로 빨리 가라 그래요. 그래가 가서 검사하니까 전립선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당시 동우 씨의 PSA 수치는 7까지 높아진 상태. 정밀 검사 후 지체 없이 수술은 진행됐다. 정상 별로 없어. 소변이 자주 나오는 그뿐이랐어요. 나이가 저니까 전부 소변 자주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요. 이거 수술하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또 마음 나았지 뭐. 현재는 전립선을 절제한 후 요도와 방광을 문 앞에 둔 상태. 수술 후의 부작용이나 재발의 징후 없이
완치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그 3년째가 되어가지고 한번 추적 CT를 그 흉부 CT, 복부 CT를 다 찍어봤는데 뭐 다행히 뭐 CT 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환자분도 뭐 오줌이 조금 자주 마렵다는 뭐 이런 증상은 보통 70세 넘어가면 대부분 다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증상 외에는 뭐 전혀 다른 불편한 것도 없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당 오고부터 어떤 술 일절 안 먹어요. 이제 건강 관리만 하고. 잠시 흔들렸던 삶. 동호 씨는 절제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꾸려가고 있다. 전립선 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생존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실까요? 표를 보시면 그 현재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 추이인데 저희 전립선 암을 보시면 최근에는 이게 모든 등급의 전립선 암을 통틀어 가지고 5년 생존율이 9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전립선 암은 예후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지만 다행히 가장 진행이 느린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거를 초기에 발견할 경우에 이런 국소적인 전립선 암은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까지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이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부인과 신소진 교수님과 함께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자궁에는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자궁은 자궁이라는 하나의 단일 기관 안에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명칭을 다 따로 붙여놨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궁을 아기를 가졌을 때를 생각하시면 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자궁의 내막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이제 자궁의 근육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자궁 체부라고 하고요. 아기가 통과해서 나오는 입구를 경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체부와 경부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경부에서는 뭐 용종도 생길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룰 경부암도 생길 수 있고요. 뭐 만성염증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부에서는 내막에서는 내막 용종도 생길 수 있고요. 내막암도 생길 수 있고요.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의 이제 근육층에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근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성근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죠. 예, 그 말씀하신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암 검진 항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궁 경부암이라면 자궁의 입구인 자궁 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원인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자궁 경부에 이렇게 덩어리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HPV 바이러스라는 것은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고 오셔서 고위험군은 곧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고 오시는데요. 사실 고위험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다고 꼭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이 또 다음에 묻는 것들은 HPV 바이러스는 왜 생겨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다는 아닌 것은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PV에 감염돼 있냐 하는 통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활발한 20대에서 30대에 주로 많이 감염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전 연령대에 골고루 한 30%에서 40% 정도 감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의 현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 여성에서 한 2.4% 정도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도 전체 여성에서 한 2.6%니까 아주 작은 수치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발생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경부암 자체는 감소하고 있고요. 이유는 저희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면서 이런 검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검진을 많이 받으시면서 조기 발견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소한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는 예방 백신의 발생 이제 나오면서 조금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령별로 보자면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전공의를 할 때는 50대 이상이 많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한 30대 이후에서 50대 사이에 좀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 의사로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됩니다. 네. 네, 가임기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을 겪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심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도 많이 지장을 받으시는데요. 자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또 생리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생리통에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성 생리통은 사실 자궁이라든지 난소 쪽에 어떤 기관에 문제가 없이 발생하는 생리통을 일컫습니다. 주로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한테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로 잘 이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성 생리통은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별하여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1차성일 때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궁경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그 병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1기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거는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초기 증상으로는 질출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출혈로 거의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혈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냄새가 좀 나는 분비물이 생겼어요. 근데 하루 이틀 생기다 만 게 아니라 점점점 계속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1기 말부터 2, 3기, 4기를 되면 출혈은 물론이고 골반통이라든지 허리도 아프다든지 또는 다리가 붓는 하지부종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안내하고 매번 집에서 쪽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은 2년에 한 번 정도 권장사항으로 꼭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이것이 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툴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포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온 검사들 중에 가장 아프지 않고 쉽게 그리고 비용도 적게 해서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라는 것이 요즘 또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는 이전에 이런 바이러스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다면 이것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3년 주기로 이런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하면 세포 검사를 좀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를 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5세 이상의 성인 여성들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선별 검사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의 위음성이나 위양성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대체 검사로 유용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의 조기 검진 권고안을 보시면 그 성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젊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진 주기는 1년 간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1차 검사로서는 세포 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요즘 이제 이런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거 해서 검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백신을 맞은 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두 개를 같이 병행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검사 방법 및 주기와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인종양학회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받으셨겠죠? 예, 검사에서 보통 보시면 할머니 분들 많이 해서 오시는데 굉장히 막 걱정 어린 얼굴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보여주시는데 대부분 반응성 세포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글말로 세포 변화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 세포에 변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막 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면 앞에 한글로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부는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피세포 이상의 정도에 따라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령 평평상피세포는 세포의 모양이 조금 이상이 있으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정도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정령 평평상피세포의 고등급 병변 배제 불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세포는 모양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궁경부는 두 가지 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평상피세포와 선세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세포에도 조금 일부지만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이런 비정령 성상피세포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에 이런 비정령 평평상피세포와 비슷하게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상피 밑에 기저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막까지 상피에서 얼마나 변화를 해 나갔냐를 병리학적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저등급, 그거보다 훨씬 많이 침범하면 고등급, 그리고 기저막 끝까지 가게 되거나 기저막을 침범하게 되면 암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데는 고위험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가 관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번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16, 18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런 번호들도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로 이상 소견을 봤습니다. 사실 1기 말부터는 저희가 밑에서 환자를 보면 암 덩어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은 초기의 발견을 위하여 이제 시행되는 검사고요. 이상 세포가 나왔는데 이제 조직 검사상 잘 발견이 안 되고 했을 때 원추 절제술을 하는 진단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 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부 쪽을 조금 도려내서 제거를 하시고 그게 치료이자 또 병리과에 가서 조직 검사를 확인하면 진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세포가 자궁경부를 얼마나 침윤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 설명 주셨는데요. 네. 이 자궁경부암도 다른 암들처럼 얼마나 침윤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 병기가 나뉘어지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가 결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병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암이라는 종양이 자궁경부에만 딱 국한되어 있으면 1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양이 자궁의 경부를 벗어나서 옆에 이제 자궁을 지지하는 구조물 쪽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2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반벽까지 진행이 안 되어야 되고요. 3기는 골반벽 그리고 질까지 내려오거나 소변이 잘 내려오지 못하여서 수신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임파선에 전이가 되면 3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자궁 앞쪽에 방광이 있고요. 자궁 뒤쪽에 직장이 있어서 이 주변 장기로 침범을 한다거나 또는 폐나 임파선을 타고 아주 많이 올라가서 이런 쇄골 주변에 임파선까지 가게 되면 4기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기를 자세히 보시면 1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안에 1기 1, A2라고 적혀있는 이런 미리를 기피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고 이것이 조기 검진에 의해서 조기 발견될 수 있는 단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단계에서 치료는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병기마다 치료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환자분 자궁경부암이시고요. 2기 말이셔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수술해서 다 드러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1기 초에서는 이제 침범암의 깊이가 3mm 이하이면 자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에서는 이렇게 원추절제술이라고 해서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 시술로만 해도 깨끗하게 병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을 권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기 중에 이제 암의 사이즈가 4cm가 이상이 되면
1B3라고 하는 스테이지로 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유는 예후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런 사이즈가 큰 암을 갖고 있는 초기 병기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환자 예후가 조금 더 좋더라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하시고 나면 사실 조금 회복 기간이 좀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무작정 수술이 좋고 무작정 비수술이 좋고 이런 생각은 이제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치료가 다 끝나고 재발을 하지 않고 사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치료를 했으나 완전히 다 낫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경우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표적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환자의 치료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려면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막 자라야 되는데 이런 혈관들을 좀 성장하는데 억제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보험급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오셔서 면역치료 안 해요. 저는 면역치료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면역세포 중에 T셀이라는 T세포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견되는 PD-1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PD-1이라는 것을 차단하면 암 성장에 억제를 하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자궁경부 평평상피 세포에 이런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면역치료제가 쓰이고 있고요. 비슷한 제제로 니볼루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이제 조건이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한해서 치료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붐비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만난 이인선 씨. 그녀는 불과 몇 달 전 자궁경부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8월부터 냄새도 좀 나고 연분홍 핏물이 며칠에 한 번씩 살짝 비쳤어요. 소변 넣을 때게.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중반이 다 되다 보니까 핏물 비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지. 불안해진 인선 씨는 하루바삐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세포 검진을 하셔서 이제 고등급 세포 이상 소견이 의심된다 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되셔서 그 다음에 조직 검사하시고 영상 촬영하셔서 이제 진단을 찾아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이런 검진으로 인해서 잘 발견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인선 씨는 혹시 모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과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한 상태. 앞으로 몇 년간은 추적 관찰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는 완치까지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이제 회복도 많이 되고 과로하지 않게끔 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내 건강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죠. 자궁경부암 치료 후에 합병증, 후유증은 따로 없는지 좀 설명을 주시고요. 또 수술 후에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앞에서 이제 병기에 따른 치료를 말씀드렸는데요. 1기에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자궁 적출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골반 쪽에 있는 임파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치적 자궁 적출술은 자궁만 딱 붙여서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궁 주변의 조직도 같이 많이 제거를 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의 요관이나 방광을 분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간혹 요관이나 방광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또는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변을 보고 싶은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아까 임파절제술을 한다고 했는데요. 임파부종이 생긴다거나 또 슬프게도 이런 수술 후에도 또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이나 급성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뭐 좀 조심을 한다면 부작용을 좀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신 경우에 회복을 하시는 단계 정도는 보통 한 수술 후 2달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나도 다 걸어 다니시고 하시지만 아주 자유롭게 운동하시고 회사도 복귀하실 수 있다면 2달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치료가 잘 되고 예후가 좋다고 해도 예방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걸 텐데 저희가 누차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을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 주실까요? 예방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거나 뭐 먹으면 좋은 거 없냐고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자궁경부암의 예방은 예방이라 하기보다는 빨리 찾아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2번째로 금연이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을 올립니다. 한 5, 6배 이상. 그래서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고, 그다음에 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이 된다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위험군 HPV 감염의 유병률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16번, 18번이 많다 했는데요. 16번이 많은 건 확실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16번 이외에 52번, 58번도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18번보다 오히려 52번하고 58번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더불어 또 복합적으로 많은 바이러스 번호를 같이 갖고 계신 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백신 자체가 이런 항원을 많이 갖고 있는 백신일수록 약간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서바릭스, 가다실 라인이라는 3가지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접종 대상은 이제 26세 미만 정도로 잡고 있고 가다실은 45세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좋은 14세 미만은 2번 정도 맞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이상의 연령대들은 3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건 남성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도 15세에서 26세 미만이면 이제 가다실을 맞을 수 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백신마다 이제 예방할 수 있는 HPV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신다면 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료 국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바릭스와 가다실, 포 4가지 들어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아직 가다실 라인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공고안을 보게 되면 접종 대상 연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나 좀 맞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40대 여자분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45세 미만은 맞으실 수 있다 이렇게 리코멘드를 하고 있고요. 예방 백신을 접종해도 현행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은 변경 없이 지속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적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맞기 전에 HPV에 대한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유 중인 여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공고사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임신부는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1, 2차 맞았는데 갑자기 아기가 이제 생겨서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홀드를 하시고 아기가 다 분만이 되고 난 다음에 3차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종 대상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부인암 중에서 자궁경부암과는 다르게 자궁내막암은 그 발생률이 점점 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저희가 어떻게 비교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주 증상은 질출혈입니다. 그래서 질출혈이 다 자궁경부암이거나 자궁내막암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은 양성 질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를 좀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2개의 딸은 같은 자궁 안에 있는 거지만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에 있는 암이고요.
지금은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자궁 내방암은 자궁 체부에 아기가 자라는 자리, 내막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 60대에 많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었으나 요즘은 연령대가 좀 낮아지는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과다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서구화된 사회가 되면서 좀 영양이 되게 좋아지고 비만 여성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위험 요인을 보게 되면 자궁 내막암과 자궁 경부암은 완전히 다른 위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은 출산 경험이 없거나 또 비만하거나 폐경이 너무 늦어져서 여성 호르몬의 계속적인 노출을 받았다거나 또는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또는 생리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위험 요소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증상으로는 불규칙한 질출혈입니다. 그래서 이 질출혈이 뭐 하루 이틀 있었는데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두 달 계속 한 달 안에 생리와 상관없는 질출혈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검진도 다릅니다. 자궁 경부암은 검진이 있습니다. 경부세포 검사로 검진을 할 수 있지만 내막암을 진단하는 데는 검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1번입니다. 네, 증상이 있으면 오셔서 이제 초음파를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암 특집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남녀의 대표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암과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실까요? 예, 신 교수님. 저도 여자니까 산부인과 얼마나 가기 싫은지 압니다. 저도 잘 안 가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오시면 전립선 암과 다르게 산부인과적 암은 조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사실 1년에 한 번이 제일 좋은데요. 2년에 한 번은 딸이 있다면 딸과 함께, 엄마가 있다면 엄마와 함께, 뭐 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기를 꼭 권합니다. 네. 같은 말이지만 전립선암 역시 뭐 비교적 그 예후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발견할수록 훨씬 더 나의 지금까지의 삶과 아무 다름없는 삶을 계속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건강검진에 PSA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발견, 주기적인 검진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까지 6회 걸쳐서 암 특집 시리즈 보내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기 검진만이 최고의 치료법이자 예방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맞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만 해도 암 하면 불치병으로 받아들이셨을 텐데요. 네. 의료기술 발전하면서 이제는 완치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신 두 분은요. 비뇨의학과의 김병훈 교수님 그리고 산부인과의 신소진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